작년 2024년에 하마스의 이집트의 기습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고요. 1989년 가자 지역의 무슬림 행제단을 지도했던 아메드 야신이 가자 지역의 무슬림 행제단 운동을 하마스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좀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무장 조직이 정당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고요.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안성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슬람 무장단체와 고강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원을 보자면 하마스는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주의 사회단체인 무슬림 행제단에서 기원을 시작합니다. 1930년, 40년 들어서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행제단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무슬림 행제단 가자 지부를 설치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의 역할을 하다가 1989년 제2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발발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하마스였습니다. 1989년 가자 지역의 무슬림 행제단을 지도했던 아메드 야신이 가자 지역의 무슬림 행제단 운동을 하마스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하마스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와 가장 대칭점이 있던 야세르 아라파트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해외에 있었던 조직이었습니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는 민중봉기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1989년 제1차 인티파다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게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에서 자치정부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가장 대칭적인 조직이었던 파타를 물리치고 총 132석 중 73석을 차지하는 제1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놀라운 성공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7년도에 가자 지역에서 파타와 하마스 간의 내전 상황이 발발합니다. 이 내전에서 하마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관리하고 있고 서한 지역은 파타가 통치하는 이원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좀 다른 조직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수니파 무장 조직이었다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2000년도에 이런 무장 조직이 정당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고요. 헤즈볼라의 출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1982년 제1차 레바논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레바논에 있던 피에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군사력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피에로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진공 상태에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아말이라든지 이런 무장단체들이 헤즈볼라를 통합하면서 시아파의 무장조직으로 가장 강력한 헤즈볼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무장 활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83년에 베이루트에 있던 미국 해병대 사령부를 자살 폭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군이 23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에 헤즈볼라가 침범을 해가지고 총기 난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2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와서 헤즈볼라는 무장 전파 활동에서 정당 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선거에서 하마스는 12명의 의석을 지닌 정당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레바논의 연립정부를 행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는 순위파 무장 조직이었고 헤즈볼라는 시아파였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하마스는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독립적이었습니다. 물론 하마스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 지원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관리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직접적으로 만든 시아파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설 배경이라든지 이란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가자 지역에서 활동했던 무장정파였습니다. 상당히 고립된 지역이죠. 그러나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후가 오픈되어 있는 그 조직의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위협 강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토와 바로 붙어 있고 이스라엘 안보에 직접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에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험 인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근로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마스는 2006년에 총선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진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진입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정당 조직을 만들어내고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무장정파 조직에서 2000년대에 정당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연정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대항전을 갖지만 그 창설 배경이라든지 이스라엘 관계라든지 이란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그 대결은 상당히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 대 대결을 벌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게 1982년 제2차 레바논 전쟁이었고요. 이 제2차 레바논 전쟁도 레바논 국가와 대결했던 게 아니고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과 본격적인 정면전을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양국이 군사적 고조를 시킨 주요 사건들을 보자면 작년 2024년에 10월 7일에 하마스의 이집트의 기습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10월 7일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이 1200명이 집단 사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돌입하는 가운데 헤즈볼라도 개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봤을 때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개입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2024년 4월 1일에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4월 19일 날 이란이 이스파한 공항을 공습하게 됩니다. 이런 양자 간의 군사적 대결 가운데 이스라엘은 7월 31일 날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예와 9월 27일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라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이란에 있어서 국가적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난 10월 1일에 그 180발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그 양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와 같은 분쟁에 있어서 전체적인 중동 국가들의 입장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란과 가장 가까워 있는 걸프 국가들, 사우디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UAE 이런 국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면 결국 걸프 국가에 있는 순위 국가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 걸프 국가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이라든지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군사적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중동을 봤을 때 중동에는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영이 뭐냐면 현상 유지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진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 국가이고요. 이집트 국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대부분 순위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유지에 타파라는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2011년도 중동이 대혼란기에 겪을 때 시아 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란,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강력한 시아 벨트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던 순위 중심의 현상 유지 블록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쟁이 중동 전체적인 중동에 있어서의 의미는 이란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현상 유지 블록을 얼마만큼 도전적인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군사적 목표는 물론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에 대한 군사 폭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중동 전체의 정치적 역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만약 이란이 핵 개발을 성공한다면 사우디가 핵 개발에 뛰어들고요. 사우디가 핵 개발에 뛰어들면 사우디, 그 다음에 이집트, 터키도 이 핵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 지역은 핵 경쟁 시도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응을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물론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란의 핵 개발을 어떤 방법이든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떤 긴장의 강도가 벌어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